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낭만서점 74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스나 허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74회 첫 번째 트랙으로 정희연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다뤘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정희연 작가님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네, 저희 앞에 계신데요. 예, 바로 인사드리죠. 정희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네, 와. 네, 열렬하게 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연 작가님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낯설어요. 그게 정희연 작가님이 저랑 이제 같이 낭만서점 진행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익숙한데, 지금 저희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예, 좀 생경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교정에 다시 온 선배 기수처럼.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러네요. 뭐 홈커밍 데이인가요 오늘? 네. 예, 근데 공간은 사실 그 장소는 그대로인데 여기 안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들어와서 와 이랬는데요. 저희 약 1년 전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더 됐나요? 네, 2년 더 전에 됐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녹음할 때마다 너무 춥다는 말을 계속 연발했거든요. 그 히터 소리 때문에 녹음할 때 항상 히터 꺼서 추웠고 그래서 저에게 낭만서점 스튜디오 이미지는 항상 극지의 이미지였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거 그쵸. 그래서 제가 늘 가난하지만 정감 어린 동아리 방이었다 이렇게 예, 회상하곤 했는데 그게 어느덧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왔더니 진짜 막 새 단장을 너무 예쁘게 하셔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한 회 한 회 녹음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정희연 작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머, 경환 씨가 그 사이에 되게 프로페셔널 방송인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의례적인 말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정 하나 변치 않고. 이렇게 단장을 한 다음에 누구를 모셔서 우리가 초대석은 처음 아닌가요? 은희경 작가님이. 여기로 안 오셨죠? 우리 홍대 스튜디오 임시 그러네요. 네, 임시 맞네요.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제가 첫 손님인가요? 첫 손님이세요. 되게 좋다. 네, 영광이에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참 정희연 작가님 이 낭만서점 진행자가 아니라 이렇게 또 책의 저자로서 나와 주셨는데 또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약간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 낭만서점은 이제 진행을 그만두실 때만 해도 작품을 위해서 그만둔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후였나요? 잠시 여기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이후로 낭만서점 공모전 심사와 그 평가를 위해서 같이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한 줄도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그 장편 아직도 한 줄도 못 썼고요. 아이고, 네. 장편은 여전히 못 쓰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단편을 써서 네, 단편집을 묶어서 왔는데요. 아까 허위평론가님이 부담감이 있지 않냐고 했는데 웬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라디오를 좀 하기도 했고 책이 나오고 나서 다른 팟캐스트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물어보실까, 무슨 얘기를 하고 와야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올 때는 네. 이렇게 부담감 같은 것이 없어도 되나 싶을 만큼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친정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진짜 이렇게 되게 딱이네요. 네, 딱이에요. 그냥 놀러 온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는 다른 곳에서 잠깐 만났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스케줄이 많으시더라고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발표하고 나서 많지는 않는데 우연히 겹쳤어요. 제가 이제 EBS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 녹음하러 가는 날 생방을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걸 녹음하러 가는 길에
정현 작가님 출연하신 걸 들으면서 갔죠. 예. 그리고 제가 반갑게 맞아드렸죠. 뭐 네. 여기 웬일이냐고.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현 작가님의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예, 판교에서 우리 며칠 전에 또 만났거든요. 또 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원래 보통 다른 작가님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는 정말 뭐랄까요 질문지 막 많이 만들고 근데 이거 이렇게 진행해야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자니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 너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항상 정희연 작가님이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그냥 생각해서 와서 네. 딱 입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던 습관이 네. 아니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스튜디오가 꾸려졌으니까 방송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팟캐스트를 싸워서 이기려면 소리가 좀 커야겠다 싶어서 음량 테스트를 좀 했거든요. 정현 작가님 목소리도 좀 더 잘 수음이 되도록. 근데 두 분이서 그냥 음량 테스트 겸 두 분이서 잡담을 하시는데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싶더라고요. 못 눌러서 한이 됩니다. 안 누르셨어요? 예, 그건 그냥 지나갔어요. 아까 얘기 참 좋았는데. 네. 네, 이렇게 정희연 작가님 오랜만에 낭만 서점에 와 주셨는데요. 뭐 그래도 저희 관례잖아요. 작가 소개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제가 정희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단편 낭만적 사랑과 사회로 2002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장편소설로는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 사랑의 기초, 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로는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고요. 2004년 타인의 고독으로 제5회 이효석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 삼풍백화점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해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도 받으셨네요. 네. 이 정희연 작가님께서 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 앞부분에 참 아름다운 사진과 예, 그 밑에 방금 읽어주신 그 프로필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책을 내게 되면 이 프로필을 뭐 출판사에서 뭐 쓰기도 하지만 보통 작가분들이 이제 직접 그 본인의 프로필을 작성하잖아요. 작가님의 프로필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이 최근에 낸 소설집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프로필을 적으셨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좀 적으셨나? 궁금해요. 네. 이 프로필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출판사 편집자가 써주셨는데 뭐 산문집이나 또 저의 경우에는 뭐 짧은 소설집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뭐 좋아하는 것은 맥주의 첫 모금, 싫어하는 것은 안경과 뭐 가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색다르게 한번 써봤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썼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설집이나 뭐 장편 소설 이런 경우에는 뭐 가수들로 하면 정말 정식 앨범을 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냥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게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부탁했던 거는 이 1970 몇 년생 이런 거는 꼭 써야 되나? 네. 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서태지랑 동갑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저희 편집자께서 뭐 다 아는데 굳이 뭐 뺄 건 또 뭐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책이 한 권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더 길어져요. 책 그렇죠. 이름이 더 들어가 제목이 그렇죠.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진도 좀 다음에는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사진은 또 출판사 쪽에서 넣자고 하신 거죠? 예전에 한 1년 전, 2년 전에 잡지에 실려 있었던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 좋다고 출판사에서 고른 사진이에요. 아니, 저 정희연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낭만서점 그 공개방송 형태로 할 때 처음으로 맞아요. 왔을 때인데 제가 정희연 작가님이 이렇게 오실 때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그래요? 그 카페. 맞아요. 무대륙이었나요? 홍대 쪽에. 네네. 그래서 거기 문을 열어드리고 저분이 작가겠거니 했거든요. 작가같이 생겼나요? 네. 그리고 저는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착각을 했어요. 저랑 동갑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애 키우시고 그런 얘기 하실 때 결혼 되게 일찍 하셨나 보다.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착각하고 지내다가 저분이 나중에 정말 프로페셔널이 되셨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 프로필 사진도 안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좋습니다. 그때 네. 우리 다른 라디오에서 만났을 때 방송 끝나고 보이는 라디오라는 사실을 알고 네. 굉장히 경악하셨던. 경악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다 끝났는데 친구들한테 잘 봤다고 해서 뭘 들어야지 이랬더니 보이는 라디오였다며. 정말 화장 안 하고 눈썹만 그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네요. 저 맨날 매주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감 좀 올라가게. 네. 진심입니다. 네, 저도요. 진짜로요. 저희 정현 작가님의 말하자면 좋은 사람 이후로 또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또 이 정현 작가님이 여러 지금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약간 소감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꽁트, 여편 소설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선보였을 때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규 앨범의 형태로 단편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선보일 때의 마음가짐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다르죠.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좋은 사람의 경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정식 소설집은 아니고 그동안 등단 이후로 썼던 짧은 소설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좀 저도 재미있고 독자분들도 재미있게 이제 그런 의도로 묶었던 책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책이 나오는 시기가 이 세월호 참사랑 맞물려서 저한테도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남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책이 나오고 나서는 우리 다 힘들었으니까 힘들어하시는 독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좀 위로나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설 쓰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냥한 폭력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그 작가들은 단편을 많이 쓰고 이게 되게 한국식 단편이다, 한국적 단편이다라고 좀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식의 뭐 80매에서 100매 사이의 단편은 한국에만 있다더라.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더라. 평론가님 진짜인가요? 대체로 문학의 주류가 한국에는 단편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외국에도 그런 정도의 그 단편이 있죠. 쇼트 스토리라고 해서. 네, 더 짧은 분량. 근데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짧긴 하죠. 레이먼드 카버나 존치 버나 이런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이제 영미권 작가들의 단편은 이제 한국식 단편, 그 80매에서 100매 사이의 모든 완결성과 함축미와 이런 걸 다 추구해서 그 안에 80매 안에 우주를 담아야 하는 그러니까 한국식 단편과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어떤 것에 맞추려면 이제 이런 걸 좀 지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소설 공부를 단편으로 한국적 단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계속 써왔고 읽어와서 그런지 저는 이런 단편의 형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되게 우스운 말이지만 문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의 유일한 행위가 저는 제가 단편을 쓰고 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못 썼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와서 이렇게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단편집을 묶을 수 있게 돼서 무척 좋습니다. 아니 저도 학생 때나 특히 군대 있을 때 그걸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효석 문학상, 이상 문학상 이런 그 상 받은 작품들의 분량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분량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런 형태였군요. 한국에 주로 한국적 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몰랐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꼭 분량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한국 단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일종의 기승전결이라고 할까요? 네네. 단편 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좀 가볍게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어떤 감정을 포착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단편들이 좀 다수인데 한국에서는 이 단편이 말하자면 삶의 어떤 비의를 응축해서 담아야. 우리 얼마 전에 다룬 성석재 작가님 미리도 괴리도 없이 보면은 아예 인생이 막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석재 작가님의 단편은 또 그 한국의 어떤 단편과는 그 맥락을 좀 달리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질적인 단편의 계보에 속하고요. 정유원 작가님은 말하자면 한국적 전통 안에서 지금의 일은 그런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작가님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단편을 써야 되나? 아니, 일본도 사소설로,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게 한국의 단편이다. 너희들은 없지? 우리 이렇게 쓴다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정유현 작가님 인터뷰 읽다가 그 얘기에 공감했거든요. 그런 단편들을 읽으면서 자랐고, 그걸 통해서 소설을 공부했다. 네. 하신 게. 저도 모르겠어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정도 분량의 소설들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방금 평론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소리 없이 웃으셨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 작가이기 전에 한국 문학의 독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저의 동료 소설가들 또 후배 소설가들, 선배 소설가들 말할 것도 없이 단편들을 너무 잘 쓰세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건 세계적 수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정말 단편들 정말 잘 쓰신다라고 느끼고 되게 많은 분들 독자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 낭만세점 때 정말 많이 하던 말인데 맞아요. 또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단편 소설 전문 팟캐스트 하면 안 됩니까? 단편. 좋아요. 네, 읽기도 딱 좋고. 네, 특별편처럼 한 번씩 하면 좋겠네요. 지금 신춘문예 철이라 한번 해보실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편 소설. 읽어오기도 쉽고. 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경환 씨가 단편 소설을 할 때 좀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죠. 네. 정유현 작가님께서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 제목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안의 천사 이 소설 안에 들어있는 작품을 이제 표제작으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위 끝에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이 소설집엔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작가님이 이 작품들을 통화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끄집어내신 건데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 워낙 많이 인터뷰하셨겠지만. 저 책을 접하고, 정말 이 워딩, 네이밍 센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유현 작가님, 원래. 영영 여름, 서랍 속의 집. 제목만으로 막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정유현 작가님 원래 시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시 쓰려고 하시던 분이에요. 네, 제가 제목 짓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목에 대한 궁리를 해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맞아요. 왠지 아시죠? 네, 그렇죠. 음악 만드시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 현실 도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쓸 때는 진짜 안에 들어가서 힘든데 거기서 살짝 한 발 벗어나서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배부른 고민을 그거를 조금 이제 정당화하면서 얘기하자면요.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화. 나는 큰 그림을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만 신경 쓰면은 산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그림만 그리는 거죠.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할 작업이 너무 많고 그건 사실 또 노가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음악 작업의 경우는. 소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목을 많이 지어보고 뭐가 맞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의 천사라는 제목을 이었다고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낭만 서점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안의 천사라는 제목이 있어요.
안에 보시면 그 자신의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누군가를 같이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 동거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게 개간지에 발표가 됐을 때 제목이 우리 안의 천사는 아니었어요. 그땐 뭐였죠? 천사는 날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제목도 정말 정말 힘들게 제가 여태까지 제목을 지은 역사상 가장 힘들게 지은 제목이에요. 뭐 별별 제목 다 생각했다가 아닌 것 같다로 정말 마지막 인쇄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럼 그 전 후보는 뭐였나요? 다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바꾸셨군요. 어쨌든 천사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이 제목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오랫동안 또 고민을 해서 우리 안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이제 이걸 표제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우리 안이 천사라고 네이버나 인스타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우리 안의 천사에서 오빠 만나기로 했어. 그렇죠. 엔젤리너스를 네, 우리 안의 천사라고 그렇죠. 풀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그쵸? 하듯이. 예, 콩다방 별다방 하듯이 우리 안의 천사에서 이따 만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 커피숍 이름을 소설 안에 등장하는 커피숍 이름을 우리 엔젤리너스로 바꿔볼까? 뭐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하면서 또한 여기서 우리란 케이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어스인 동시에 중의적 표현으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맹수들 혹은 맹수가 있는 사는 우리 안에 던져진 벌거벗은 천사들 뭐 이런 의미를 주고 싶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어떠냐? 우리 안의 천사란 제목이 어때? 이렇게 심드렁하게 이렇게 보냈더니 다 여태까지 그런 제목이 없었어? 라거나 평범하지 않나? 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뭐 바꿔봐라 라거나 해서 또 한번 바꿔볼까? 이 안에서 본문을 열심히 보면서 뭐 대화 내용이든지 아니면 뭐 문장이든지 이런 데서 따와서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추렸어요.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거기서 또 후보를 한 3가지로 줄이고 그래서 줄여서 배제해서 결국 상냥한 폭력의 시대까지 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의외네요. 소설집 읽으면서 네.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대주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설의 요소에 이 상냥한 폭력이 들어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대주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대주제를 정확하게 상냥한 폭력이라고 명명은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냥 서로에게 되게 웃는 얼굴로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기는 조금 어려운 큰 대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뭘까를, 그 대주제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굴려보다가, 예. 우리 안의 천사라는 제목도 그러면은 그 의미는 담겨 있는데 그렇죠. 좀 어렵네요. 네, 우리 안의 천사가 사실은 상냥한 폭력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목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좀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뭐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 마지막에 3개를 정하고 이제 주변에 시인이면서 편집자인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동시에 카톡을 촥 모니터 요원이 있군요. 네, 그냥 되게 뜬금없이 촥 풀어봤더니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상냥한 폭력의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상냥한 폭력의 시대로 정하고 이제 또 굿즈도 만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냥한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절함은 어떨까? 또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그녀가 선배 이거 예의 바른 폭력의 시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서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예의 바른도 좋은 것 같다고 또 바로 그래서 편집자 후배가 앞에 있는데 내가 예의 바른으로 한번 물어볼게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예의 바른 어떠냐 그랬더니 바로 선생님 예의는 예의하고 띄어쓰기 하고 바른 띄어쓰기 하고 폭력의 시대인데 너무 길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굿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냥한이 좋습니다라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상냥한으로 결정됐어요. 저도 상냥한 폭력의 시대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선 상냥하다가 저는 이 이응 그리고 이렇게 니은 이런 발음적인 부분도 있군요. 이 의문이 되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뭐 따뜻한 인상을 주는데 뒤에 바로 이제 폭력이 붙으니까 바로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 독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 아마 기미로서는 다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딱 명확하게 상냥한 폭력이라고 정의를 해주니까 정희연 작가님의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인데 하면서 책을 쉽게 집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설적으로는 상냥한 폭력이 더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느낌이 뭘까를 막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냥한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의 바른일 수도 있고, 친절한일 수도 있고, 혹은 좀 거리가 있는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우리 안의 천사로 합의를 봤던 그 편집자와 의상하진 않았나요? 네, 그분이 예의 바른 안 되고 또 상냥한 하고 나서 상냥한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에서 합의를 봤군요.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목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모멸감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희연 작가님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 김찬호 선생님의 모멸감을 가지고 이 모욕과 모멸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또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낭만서점에서 또 모멸감을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 몰랐는데 정희연 작가님께 참 많은 어떤 인상을 주셨고, 그러니까 인상을 정희연 작가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상냥한 폭력을 설명하는데 그런 뭐 모멸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모멸감 이야기를 같이 하면 참 어울리는 짝이 되더라고요. 그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 설명하기는 뭔가 어렵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되게 설명하긴 불편한데 내가 뭔가 부끄러움이랑도 다르고 모욕과도 다른 어떤 감정인데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감정을 모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책에서 이 안에도, 이 소설집 안에도 그 모멸을 서로 받고 혹은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전가하고 이런 인물형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인터뷰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고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나, 현상이 있었나 하면서 이 내용 안에 IMF 얘기가 좀 나오면서요. IMF 전 세대시라고 얘기 나오고. 네네. 그리고 20대들에게 20살은 다 똑같지. 20살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 오가는 것이 또 폭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 저는 공감이 됐던 게 최근에 다른 책을 소개하다가 그 파리는 날마다 축제 해밍웨이. 예, 그 글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초상화도 있고 한 그 여사 있잖아요. 거트루드 여사인가요? 그 우리 그 피카소의 작품을 모으기도 한 그 여사가 굉장히 그 파리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해밍웨이에게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그쵸. 네.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튼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그 장면과 이게 겹쳐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고 느꼈던 그래서 이 소설을 나오게끔 한 그런 원동력이 된 사건이라든지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딱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있었을까? 늘상 정말 되게 많이 느끼는 거라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많이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지만 저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상냥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을 준비하면 상냥한 폭력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숙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동안 얼마나 상냥함이라는 이름 혹은 친절함 혹은 뭐 20대들에게라면 뭔가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게 선의였더라도 선의를 통해서 사실은 폭력이 더 많이 보면 더 아프고 치명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도 나의 선의 우리의 선의가 아니라 나의 선의 나만의 선의 근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편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반성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경환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서 뭐 대학이나 20대 뭐 초반 중반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한테 일단 왜 질문하시나요? 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냥 다 지나왔으니까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이렇다는 듯이 대답을 해왔잖아요. 제 20살 때 생각해보면 그때 뭐 어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사랑 헤어져도 다 삽니다. 두 번째 사랑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나고 보면 뭐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사랑이 나타나서 치유가 되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첫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첫사랑을 평생 못 잊어서 뭐 80살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 개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 되게 일반화시켜서 그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난 얼마나 폭력적인 인간인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은 일단 뭐 이렇게 닫고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을 때도 이게 과연 괜찮을까? 그다음에 나는 정말 그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 걸까?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책들이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별로 우리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몇 살에 뭘 어떻게 하고 그런 태도 괜찮다 이거 어떻다라고 자기계발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약간 권유하거나 충고 어드바이스 하거나 이런 책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책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방식 뭐 그런 것들은 정말 다 다른데 그거 가지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누가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저는 그 상냥한 폭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폭력이 이렇게 자행되는 관계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사이들, 이를테면 가족들, 가족이죠. 연인들, 네, 이런 관계에서 이런 상냥한 폭력이 사실은 가장 많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소설 안에서도 지금 그런 관계들이 다 서술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의 형태들.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밖에서 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착하시다 근데 반성 위주로 하시네. 대인 관계를 이렇게 할 때랑 제가 막상 집에 들어가서 하는 저는 되게 다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동생에게 뭐 그렇죠. 여동생이나 혹은 뭐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할 때의 저희 태도는 되게 뭐랄까요? 누가 봐도 좀 뭐가 없다. XXX가 없다. 예. 이런 식의 행동을 제가 3개. 예, 끝에가 G로 끝나는. 예.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랄까요? 그냥 폭력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행사하는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돌이켜보면 또 가족이 준 것도 많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딱 차오르는 거는 당했던 거부터 생각나거든요. 사실 저지른 일도 많지만 두 분이 반성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주로 뭘 당하셨나요? 아니, 글쎄요. 일단 가족이 생각이 나고요. 왜냐면은 가족은 제가 했던 뭐랄까요. 저지르는 선택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난 이걸 해야겠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갈등이 그 안에서 또 내가 굽혀야 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상냥한 폭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상냥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도. 글쎄요. 좀 따져봐야겠네요.
보통 포갑적으로 하지 마라 이러시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이렇게. 뭐 그런 기억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몇 살 더 살았다고 사실 진짜 학생들 만나면 지나온 시간들에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얘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성을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소위 말해 꼰대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도 기성세대의 말들에 반감을 가졌던 게 엊그제인데 왜 어느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기분 들 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무엇보다 지금 20대가 놓인 현실은 그러니까 저의 20대 때나 지금 뭐 또 30대가 20대 초반이었었던 때랑 다 여러 조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때고 우리가 그냥 내가 20살일 때랑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똑같다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이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의 20대는 90년대였고 그때 서태지 세대라 아까 서태지랑 동갑이시네요 라고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서태지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되게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세상은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나의 어릴 때부터 10대를 거쳐 20대까지 세상은 계속 좋아졌으니까 민주화도 됐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그러게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나의 40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다 겪어온 걸 그들은 이제 20살에 이제 되게 막막하게 이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 조건에 어른들이 그걸 이렇게 모르는 척 눈 감으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만큼 기만적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읽었던 작품 하나를 좀 파고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서랍 속의 집 있잖아요. 네, 최근 이사하셨나 봐요. 이사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트랙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잠깐 줄거리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하죠. 르포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격 부동산 단편 소설. 부동산 단편 소설의 선구자십니다. 저 되게 많이들 한국 최초의 부동산 소설이냐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데 이거 전세 그냥 올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집 사는 게 낫겠다. 뭐 그 값이나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사려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죠. 근데 다른 곳보다 좀 싼 매물이 나와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요. 이 마지막에 그 부부가 겪는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마치 일본 공포 영화 같았어요. 되게 무서우셨나 봐요. 전 그렇게 무서우라고 쓴 건 아닌데 마지막 그 한 장면만큼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세 알아보려고 그 다니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약간 복도형 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거 맞나요? 네네. 딱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소설은 제목이 제일 마지막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소설은 제목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은 제목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때 제가 집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던 철이었거든요. 실제로 1년 전이에요. 지난 겨울. 이건 이사하고 새 집에서 쓴 첫 번째 소설이에요. 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겨울 동안 집을 알아보느라 막 겪었던 여러 일들과 그러다 결국 빚더미 올라앉아 집을 샀거든요. 네, 집을 사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막 별일이 겨울 동안 다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지나고 새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 썼던 소설이 서랍 속의 집이라는 제목의 이런 소설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아니 근데 해내셨네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작품으로 승화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내가 이거 언젠가 쓰리라. 근데 이게 언젠가 쓰리라는 생각을 주로 이렇게 일 악물면서 하기도 하고 되게 기가 막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쓴다.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후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이게 피에 사무쳐서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잘 아는 세계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부동산에 처음 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작업실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1, 2년에 한 번씩 꼭 전세 계약하면서 살고 월세 계약하면서 살고 이랬는데 집이라는 걸 사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게 뭐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어쩌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세계라 그냥 이 되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사는 이것. 네, 요 세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내가 정말 써본다 이런 거인데 그게 기회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시작한 소설은 아니고 저도 재미있게 그리고 그때 마감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뭔가 빨리 재미있게 내가 즐기면서 뭔가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확 쏟아부으면서 재미있게 썼던 소설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딱 염두에 두고 했던 반전.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집을. 그러니까 사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월세였는데 1층을 보고 절대 이 집엔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2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배랑 장판 다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집이 여기 노인분들이 오래 사셔서 그렇다. 7, 8년 사셨다. 그래서 2층을 보니까 깔끔해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러나 도배가 막 덧대져 있어서 나중에 이사할 때 약간 애먹었던. 네. 저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집들 꽤 뭔가 속은 건 아닌데 속은 듯한 이런 경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살다 보면 발견되는. 근데 이게 애초에 삶이랑 비슷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있잖아요. 싸다는데 일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른 게 뭐가 있을 건지도 알아. 혹시 뒤에 이 과자가 먹고 약간 좀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해서 어쩜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해. 네, 아니면 좋고 혹시 그렇다면 그걸 감당하고 사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부동산 이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부동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초라하게 느껴진 순간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돈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물어보시잖아요. 네, 얼마 생각하냐고. 그렇죠. 제가 요 정도인데요 이러면 그걸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여기인데 가보면 막 이렇게 정말 그 경악이 나오는 그런 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역시 돈이 단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되게 이렇게 탁월한 시선이라고 느껴졌던 건 그 집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집을 살펴보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 전명문처럼. 네. 진짜 뭔가 내가 벌거벗겨진 느낌 이런 게 저는 들었거든요. 다들 느끼시는 거죠.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처음 집을 산 거예요. 부모님 집 말고 이제 제가 처음 집을 산 거라 그동안 계속 전세나 뭐 이런 렌트였던 집인데 그런 집을 뭐 1년, 2년 살면 내 집인 줄 알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신발장 이런 거 먼저 찬장 이런 거 탁탁 열어보시면서 뭐 주인 이것도 안 해줬네 막 이러면 나 주인이 아니었지. 그리고 나는 이거 그냥 열어도 주인은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근데 뭐라고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는 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남자분이 보러 오셨는데 이제 그 부동산 업자도 남자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집 보고 나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나름. 근데 약간 추운 날이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저희 집 마루에 두 분이 서서 거기서 이제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떤데 그래서 우리 예산은 어떻고 이거를 보통은 이제 현관문을 닫고 나와서 해야 되는 이야기를 거기 서서 하시는데
그때 약간 받았던 감정이 모멸감 비슷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앞에서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제발 나가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딴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심하여 이제 말로 하긴 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그 부동산 분한테 뭐 이렇게 다음번에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분은 너무나 쿨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오니까 네 뭐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2번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래서 그런 뭐 정말 제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투영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표제의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이 서랍 속의 집 안에도 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예. 그 저희 오랜만에 작가님 모셨는데 낭독 한번 들어봐야죠. 정유현 작가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낭만 서점어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예. 몇 군데 부동산에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먼저 연락을 해보면 20-30평대의 전세가 귀해도 너무 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내놓자마자 이틀 만에 10팀이 넘게 다녀갔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제 신을 벗기도 전에 남의 집 신발장을 활짝 열어보는 젊은 여자도 있었고 양가 부모의 신우들까지 10명 가까운 인원이 점령군처럼 몰려온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좁은 집은 싫다고 했는데 왜 데려왔느냐고 중개사에게 성내는 중년 사내도 있었고 한 구석의 진에게 은밀히 다가와 지금 전세금 얼마에 살고 있는지 층간소음은 어떤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지는 않은지 꼬치꼬치 캐묻는 할머니도 있었다. 남자들 대부분은 들어올 때부터 빨리 나가기만을 염두에 둔 것처럼 대충 훑다 나갔고 여자들은 조심스러운 듯 들어와서는 부엌장의 밥그릇 개수까지 셀 정도로 면밀히 살림살이를 살폈다.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너저분하고 추레한 살림이었다. 군살이 덕지덕지 붙은 알몸을 쨍한 햇볕 아래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느냐고 진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이도 몇 있었다. 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말꼬리를 흐리면 그들은 돈 문제로 추측하는지 더는 묻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입주하겠다는 사람과 새 계약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들은 2달 안에 나가야만 했다. 새 집을 구해야만 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진은 본격적으로 유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K시의 아파트 전세는 품귀 현상이 심각했다. 대단지 중소형 평수의 경우는 로열층이 아니어도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다가 매물이 하나 났다 하면 집을 구경하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하고 본다는 것이 금실장의 전원이었다. 다른 동네도 다 이런가요? 다 비슷비슷할걸요? 그래도 여기가 좀 심하죠. 젊은 부부들이 워낙 많이 살잖아요. 근처 학교 평판도 괜찮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근방에 있고 교통 편하고 전철역 가깝고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싸니까요. 진에게 그것은 결국 여기를 벗어나 더 외곽으로 가야 할 거라는 예언으로 들렸다. 학교 평판도 나쁘고 대형마트라곤 찾아볼 수 없고 교통 불편하고 전철도 없고 K시에 비해 싼 곳으로. 이야, 네. 정유현 작가님의 귀한 오랜만에 진짜 네. 귀한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낭독 어떠셨나요, 경환 씨? 아우 쏙쏙 들어오는데요. 역시 낭독은 정유현 작가님이 하셔요. 물론 저희 배경옥 작가님이 예, 낭독을 또 그런 코너가 있죠. 네, 정유현 작가님도 함께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낭독계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또 친하시잖아요. 가끔 놀러 올게요. 아니 근데 지금 낭독해주신 부분이 뭐랄까요? 점점 쫄깃해지네요. 이 압박감. 계약은 이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집은 구하지 못한. 제일 쫄깃하죠 그때가. 이게 어떡합니까? 저도 한 몇 번 겪은 것 같은데 네. 이때 느끼는 뭐랄까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내 편은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네. 예. 이걸 헤쳐나가야만 하는 건데. 네, 그럴 때 사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평화주의자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닥쳐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냥 뭐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권리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정말로 그런 경우가 닥치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딱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 아니죠. 우리 집이 안 빠지는 경우. 우리 집이 안 빠지는 네. 경우.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 절차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이럴 때 참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저런 사람을 상대방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 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일단은 괜찮네요. 같은 편이시네요. 글쎄요. 네. 아니 저는 그게 참 무서웠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요. 그 집주인이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계약 기간까지도 만료고,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그럼 못 주는 거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입주자가 들어와서 새 이제 돈을 내야 돈이 도는 거죠. 네, 그 집주인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계약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순진한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학생 때 얘기니까요. 네. 뭐 원룸 이사 다니고 뭐 이럴 때. 근데 이게 몇 번의 그런 경험을 겪어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 내가 상대방의 이제 손에 베이고 나면 나도 내 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서랍 속의 집이 그 어떤 그러니까 상냥한 내밀한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되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렇죠. 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커다란 도미노 게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딱 지금 한국 사회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그 작가님 말씀하신 우리 같은 데 집어넣고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자 너희들끼리 아등바등해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살아봐 라고 밀어넣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냥한 폭력을 오히려 사회가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폭력이 상냥한 폭력을 함께 야기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 도미노 게임 그 문장이 정희연 작가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도 얘기를 하셨죠. 몇몇 문장들은 미리 써놓고 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살을 붙인다. 그런 경우 많죠. 네. 바로 그 문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서술하면서 썼던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몇 가지 문장들을 써놨을 때, 예, 도미노 게임 같다는 메모는 해놨었고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하자가 있는 집에 속아서 들어와서 이걸 내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근데 집주인도 돈이 있는 건 아니다. 집주인은 그럼 왜 집을 샀느냐. 집이 언젠가는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근데 집은 오르지 않는다. 왜 오르지 않느냐. 미국 금리는 어떤가. 맞아요. 이게 무슨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여기에 지금 녹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가에 나의 지금 집의 전세 보증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 있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이 정말 이제 집을 덜컥 사 놓으니까 매달 이제 월세 내듯 은행에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발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곤두세우면서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를 정말 경제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린 괜찮은 건가라고, 이래서 사람이 보수적이 되나 보다라고 정말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유지하면서 사나 보다. 네. 그 제주소년의 그 같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우리 유상봉 군과도 만나면 집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네, 그분도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했는데요. 네. 굉장히
아주 낡은 집에서 좀 살았거든요. 거의 2년 가까이.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마치 별장처럼 계속 들락거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같이 뭐 그리고 기타 치고 라면 끓여 먹고 했는데 드디어 이사를 했고 제가 오늘 처음 갈 참이에요. 아직 안 가봤어요. 잘 구하셨어야 할 텐데. 예, 잘 됐어요. 어떻게 네. 이게 뭐 청약 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소득이 별로 없어서인지 됐어요. 그럼 자가로. 예, 근데 이제 산 거는 아니고 월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은 많어. 내가 들어갈 데가 없지. 진짜예요. 높은 데서 보면 집 한참 구할 때는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집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 나는 지금 집을 못 구해서 네, 이러고 맞아요. 있다니. 예, 그런 마음 들죠. 큰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살까 말까 막 너무 고민을 할 때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서서 밖에서 보면서 저 중에 몇 퍼센트는 자기 집이고 몇 퍼센트는 아닐까. 그럼 저 사람들은 다 그 돈을 다 이 집에 깔고 살고 있다는 건가? 이게 진짜 가끔은 경악할 만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소설 쓰셨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예. 서랍 속의 집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방송이 되니까요. 저희는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 서점이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제가 재밌었던 소설 우리가 그리고 또 1부에서 저희끼리 다뤘던 소설인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영 여름.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네이밍 센스 면에서 너무 이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영영 여름. 영영 여름. 야. 나훈아의 영영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 영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네. 근데 영영 여름. 네. 아련합니다 벌써. 그 K라는 나라가 예, 사실은 지금 어떤 정확한 나라가 있는 거죠?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적독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는 그 환상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적도기니. 네, 적도기니가 그런가요? 뭐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계속 여름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본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여름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의 이미지들을 좀 가져오기는 했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뒤섞여 있어서 세상에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공간이 소설 안에서 등장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약간 판타지를 좋아하나 봐요. 네. 어딘가로 가는구나. 네.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 소설을 뭐 따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소설은 잘 어딘가로 안 가요. 예, 그래서 거의 여행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거주지를 이렇게 옮긴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유일한 그렇군요. 이민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만나서 친구가 되는 그 소녀가 알고 보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매희라는 친구. 야, 좀 충격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또 한민족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2부부터 두 번째 트랙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은 와타나베 리에라고 하는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을 둔 소녀죠. 예, 근데 이 소녀가 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격이 좀 좋아서 다른 그 학교에서는 붓다메, 그러니까 뭐 돼지야. 네,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좀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소녀죠. 근데 이 소녀가 이제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그 K라는 곳으로 이 정근을 가게 되면서 함께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K라는 곳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 와타나베 리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소녀가 뭐 뚱뚱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리티걸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를 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그곳에서 이 동양계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영어를 쓰니까 잘 모르다가 그 소녀가 아이 미치겠네 하는 소리를 듣고 쟤 한국인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또 이 소설 안에 서술이 돼 있는데요. 그 아까 경아 씨가 얘기한 그 동양계 소녀 매희가 바로 북한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분도 높은 것 같아요.
네, 네네. 높지 않으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그 백두산 혈통. 네, 그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건 뭔가요? 백두산 혈통이? 그게 저기 김정은 일가를 가리킬 때 백두산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둘이서 공기를 합니다. 공기? 네. 예, 공기 놀이. 예. 그것도 이제 매희가 그 반들반들한 조약돌들 모아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살짝 밀었을 뿐인데 이마가 거의 뭐 깨져요. 피철철 나고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학교에 있는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못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예, 뭐 있습니다. 저도 다친 경험이 있고요. 네, 예. 제 주변에서도 그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가해자였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또 영감을 주는 사건이 있긴 있었군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맨 처음에 사실은 모티브를 준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30대가 돼서 뭐 그런 분인 어른이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미국인지 뭐 미국이었을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거기서 태어나서 한 10살까지는 자란 거예요. 미국에 한국인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 자랐는데 그때 초등학교 뭐 1학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저한테 자기 학교에 북한 아이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북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서로 북한이라는 걸 알고 남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서로 교류가 없이 그냥 오히려 보통 애들이라면 친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서로 기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 후다닥 피해가면서 부모님들끼리도 그랬겠죠. 서로 이제 노터치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얘기 써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네네, 그 모티브를 쓰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지 정말 몇 년 만에 나와서 사실 이제 이 완성된 작품에는 그 흔적은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만지고 이렇게 돼서. 네. 그렇군요. 예.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도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북한 사람 남자 역할에 이선균 씨가 나오고 못 보셨어요 혹시? 팔씨름해요. 남북 간의 대결처럼 되게 흥미롭거든요. 예, 그 영화 봤다. 네네네. 그 영화 제목이 아마 밤과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에서 그 동포 아닌 동포를 만나는 그 기분. 동포죠. 예. 네. 그래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고, 제가 아까 너무 강렬하게 읽어서 그런지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 드렸는데,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둘이, 도시락 나눠 먹고, 네. 바꿔 먹고, 네. 그 다음에 친해지고, 공기하고, 네. 다치고. 네. 빠른 템포로 가고 싶었어요. 예, 굉장히 빠른 템포로, 그리고 정말 책을 놓을 수 없는,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진행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절절하잖아요. 마치 빨강머리엔에서 그 친구 둘 못 만나게 하는 것처럼 얘네 둘이 못 만나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메이라는 아이가 북한 소녀여서 남북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다룬 거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와타나베 리에가 남한 소녀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냥 엄마는 한국 사람일 뿐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코스모폴리탄이고 그냥 혼혈 소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이라 그냥 자기 어떤 민족성이라는 것에 대해 좀 본인도 혼란스럽고 어쩌면 또 외국인 학교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자랐고 이래서 그게 어떤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아이인데요. 그래서 남북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쓴 건 분명히 아니라고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네. 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라는 언어, 모국어라는 언어인데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 사실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영어,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일본 사람이니까 아마 국적이 일본인일 거예요. 이름도 일본 이름이어서 일본어. 그게 공식 언어라면 모국어는 비공식 언어인데 그게 엄마의 언어고 엄마와 이 아이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모국어란 어떤 것인가를 좀 묻고 싶었고, 근데 그 모국어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계 안에 딸이 어머니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배웠던 그 모국어를 이제 밖에 있는 외부자인 친구, 자기와 동등한 누군가와 나누는 유일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최초의 순간을. 네. 이제 그게 메이라는 상대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 아이가 북한 아이였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국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소설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좀 앞부분에서 오히려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상냥한 폭력이. 네. 엄마가 저지르는 상냥한 폭력도. 네. 별로 상냥하지 않던데요. 칼로리를 줄인 그냥 폭력이던데요, 그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폭력은 그 아이가 국제학교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나라 말로 돼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게 정말 폭력적인 폭력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냥한 폭력이란 그 새로 옮긴 K국의 학교의 아이들은 아예 글을 호명하지 않아요. 돼지인지 뭔지 내가 돼지였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게 폭력 아닌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폭력 직접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이 아닌 건 아니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했는데요. 이 와타나베 리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이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만났던 이런 사건들을 과연 와타나베 리에는 영어로 썼을까? 일본어로 썼을까? 아니면 한국어로 썼을까? 뭐지?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념적인 소설로 보는 건 되게 예, 제가 생각해도 올바른 좋아 보이는 독법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와타나베 리에가 갖고 있었던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일 능숙한 언어는 뭐 영어나 일본어이겠지만 여하튼 이 와타나베 리에에게 2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못하는 기억의 순간들은 한국어로 그 메이와 얘기했던 그 어떠한 그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때의 언어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다시 무엇으로 썼을까? 예. 왜냐하면 편지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만 읽을 수 있도록 또 한글로 네. 예, 한글로 썼겠죠. 적어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언어의 칭의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땠을까? 네.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평론가님이 평론가처럼 보이는 정말 네? 평론가스러운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20년 지난 거 맞아요? 저는 20년 동안 계속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적인 엔딩이네요. 네. 간혹 평론가스러우실 때가 간혹 자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네. 되게 멋진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외국어를 되게 한국어도 하지만 영어권에서 자라서 영어를 되게 막 아주 많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쓰는 사람에게 그 재미교포 같은 사람이죠. 너는 생각을 한국어로 하냐고 영어로 하냐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를 생각은 그냥 생각이래요. 그러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한참 살아서 그러니까 영어를 저렇게 많이 발화하고 살 때는 영어로 생각한대요. 근데 한국에 또 이렇게 한참 몇 년 살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한국어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신다고 이제 그분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에도 20년 후에 혹시 K국의 언어로 생각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나 좀 더 공식적인 언어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는 모른다라는 소설을 쓸 때 그게 화교분들이 나왔던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재를 위해서 화교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화교학교 다니면서 자랐지만 20살 이후에 대만을 선택해서 대만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대만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이제 저는 그분이 한국어를 물론 하시지만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서 그분은 이제 한국
대학원생 이제 이런 분이랑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사람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근데 한국 음식점을 하세요. 대만에서. 대만식 한국 음식점. 막 김치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먹어보세요. 막 이렇게 약간 어눌한 한국어를 하시고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어로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한국어는 20살까지 한국에서 자랐지만 어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외국인들의 한국어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잠깐 나가신 사이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의 중국어는 그러면 완벽한 중국어일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통역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의 더듬거리는 중국어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어떤 게 편하시냐 그랬더니 중국어가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자기가 안 돼요. 둘 다 잘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라는 사람을 이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국어는 분명히 뭐 중국어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지만 나는 어떤 언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어떤 언어를 말할 때도 나는 이방인이라는 걸 스스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고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이 소설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뭐 이중어를 쓰거나 뭐 다중언어를 할 때 우리는 참 좋겠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정말 좋을까를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식민지시기에 보면 그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다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파이이거나 네, 그러니까 어떠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상이 많이 됐거든요. 밀정. 네. 예. 그러니까 이 언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그렇게 어떤 행복으로 다가올지 뭐 저도 그 역사를 배우면서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와타나베 리에가 어쨌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모국어라고 할 때, 그 본인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모국어라고 할 때는 결국 그 메이와 만나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짧은 순간. 그러니까, 리에의 엄마는 분명히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소통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그 언어를 따뜻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엄마와의 소통 속에서의 모국어는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여튼 메이라는 사람과 진정으로 그 언어,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한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소통의 지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언어가 사실은 진짜 모국어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사용해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모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정서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모국어군요. 네. 예. 아니 오늘 정희연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느낌이 하나가 옵니다.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군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제 나이가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토대가 되는 에피소드들도 다 있고. 네. 그 음악 하시는 분한테는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사람 별로 없나요? 있는데요. 내 얘기 좀 가사로 써봐 이런 사람 없나요? 그거는 음악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있죠. 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저는 한 귀로 듣진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요. 들어봐라거나 아니면은 너는 모른다라는 소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소설은 저 아는 분이 고향이 대전인데 오랜만에 대전 갔다 오더니 저한테도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대전에 저희 아버지랑 잘 가던 그 화교 분이 하는 화상이라고 하죠. 그런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계속 나와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있고 그 아들이 뭐 딴 데 미국에서 공부하다 한다고 했는데 다 그만두고 와서 거기 카운터에서 카운터 보고 있더라. 근데 너무 소설 같지 않니? 그런데 그때는 되게 지나가면서 아 그러냐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운명처럼 다가온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참 뭘 쓸까 생각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물론 그대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뭐 어디서 뭔가를 외부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그거 갖고 오래 제 안에서 이렇게 삭히고 생각하고 굴리고 하다가 그게 뭐가 되는 경우도 저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천상 소설가 아닙니까? 그 얘기는 싫네요. 네. 포착하는 그 능력과 각색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딴 거 하고 싶어. 천상 요리사?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 작가님께 거의 이 얘기를 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가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의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은 상냥한 폭력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이 상존해 있는,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폭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아직은 그런 문제들이 좀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폭력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너무 고상한 거 아닌가? 그 물리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 이런 질문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어떤 폭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또 그런 맥락과 어떻게 좀 여겨볼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상냥한 폭력과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뭐가 먼저이고 이것을 선행해서 해결해야 할, 척결해야 할 문제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혹은 그렇게 직접적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냥한 폭력의 방식으로 혹은 폭력 아닌 폭력의 얼굴을 하고 있는 폭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이건 폭력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 왜 그러는지도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폭력이 아니야,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정말로 더 큰 걸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고 싶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한테 질문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물론 당연히 구조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혹은 정치적인 폭력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급선무고 그렇게 다 노력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작다고 혹은 소소하다고, 그건 소소하지 않아 작잖아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큰 걸 대의를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혹시 여기서 뭐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지 혹은 이걸 뭐 상냥하지만 웃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아픈 사람은 없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대의라고 우리가 흔히들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대의만 내세우고 이렇게 달려올 때, 그거 좀 나중에 되니까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 역사가 많이 뒤에 놓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 놓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함께 끌어갔어야 그 대의라는 것도 달성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놓치고 우리는 무조건 큰 것부터 이뤄야 돼라고 하는 의식들이 저는 어쩌면 한국의 지금의 어떤 사회가 좀 만신창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건 아닌지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소설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거 보통 제가 하는 멘트인데. 네, 정희연 작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낭만서점 74회에 2번에 걸쳐서 작가님과의 대담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소설로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정희연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함께한 소감 잠깐 들어볼까요? 벌써 끝인가요? 아쉽네요. 더 해야 되나요? 원래 네. 하실 때는 한 2배 하셨죠?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미니멀하게 딱 하니까. 이 정도 합니다. 네. 되게 좋고 아쉽기도 하고 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근데요. 새로 바뀐 스튜디오에서 좀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풀려서 입도 풀려서 네, 되게 즐겁게 네, 재밌는 시간 잘 보내고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네. 아마 정말 오랜만에 정희연 작가님 목소리 들으셔서 반가워하시는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희연 작가님도 이렇게 틈틈이 네. 댓글 봐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거기 정희연 작가님 보고 싶다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낭만서점 74회 정희연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상냥한 폭력의 시대 다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